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백마장군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써니강님 오셨고요. 푸른 숲길 오셨습니다. 김성태 지가 지은 죄가 많으니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김종숙님 8월 30일 날 소환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은요, 백현동 부분입니다. 백현동 부분은 검찰이 뭐 소환을 하니까 뭐 또 가겠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소환을 한다고 했죠. 8월 30일 날. 근데, 이날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못해요. 이거가 이날 글쎄, 뭐 소환을 하기는, 30일 날 소환은 뭐 하겠지만, 글쎄요. 볼만할 겁니다. 일단. 보시죠. 일단 뭐. 검찰이 지금 계획은 8월 30일 날 소환을 한번 하고요. 추가로 한 두세 번 더 소환을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일단 이화영이나 아니 김성태 진술 하나만 가지고 뭐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이런 진술 거부로 인해서 일단 난관에 부딪혔고 또 물증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환 같은 건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하여튼 뭐 이 내용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8월 30일 날 확정되어 있는 소환 말고요. 앞으로 추가 소환, 검찰이 추가 소환을 몇 번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장용님, 도진김님, 순데렐라님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못 봤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순데렐라님, 예, 가을영양제님, 날자돼지님, 예, 오셨고요. 순데렐라님, 김건희나 소환 좀 해라, 이 검찰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순서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는요. 어떻게 보자면 앞선 그 첫 번째 주제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대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뭐 재판 관련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죠? 검찰이 대북 송금 수사를 하는데 그 대북 송금 수사에 어떻게 보자면은 그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해야 될까요? 검찰이 대북 송금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줘야 될까요? 자, 그런 그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화영 부지사 재판의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쌍방울로부터 법카를 받아서 썼는데 이 법카가 정치자금이냐 혹은 뇌물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북 송금하고는 일단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북 송금은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기소가 된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검찰은 그 대북 송금 문제를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지금 그 거론을 하고 있어요. 공소 사실과 상관이 없는 거는요, 법원이 판사가 잘라줘야 됩니다. 그거는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으니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마세요 라고 딱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사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1년 가까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거는 대북 송금 부분이었습니다. 재판의 핵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고, 원래로 하자면 6개월 안에 끝나야 될 재판이 지금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서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자꾸 몰리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 사람이 판사죠. 그래서 판사가 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 재판에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딱딱 잘라주고 끝났어야 돼. 그랬으면 벌써 이게 뭐 정치 자금이 됐든 그게 아니면 뇌물이 됐든 결론이 이미 났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라고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 결론이 안 나. 그게 그래서 벌써 1년 가까이 끌고 있어요. 누구 잘못이다? 판사의 잘못이다. 그렇다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향후 재판 이 흐름은 누가 좌우할 수밖에 없다? 판사가 좌우할 수밖에 없다. 원래 검사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고 원래 제 놈들은 저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제해 줘야 될 판사가 검사하고 편먹고 같이 돌아다니면 이건 정말 문제겠죠. 향후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은 이 판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쓸데없이 이화영의 이 법카 문제 이걸로 재판을 열어놓고서 갑자기 대북 송금이 나오고 대북 송금 하다가 갑자기 이재명이 나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 이런 상황은 판사가 함부로 재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재판을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판사가 나쁜 놈인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판사가 적폐 판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검찰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검찰하고 한 편인 것 같아.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척 하지만 실은 속마음은 이 적폐와 같아서 검찰이 잘한다 라는 식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공모관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상황이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 8월 22일, 지난 화요일에 열린 재판을 사실상 변호사 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고.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현재 변호사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현재로서 재판 변호사가 없죠. 아시다시피 원래는 법무법인 해광에서 재판을 하고 변론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법무법인 해광이 검찰하고 짜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특정한 진술을 하라는 식으로 유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죠. 특히 이 법무법인 해광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지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김성태의 변론까지 함께 맡고 있어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변호사의 윤리를 위반한 상황이 됩니다. 제가 볼 때 법무법인 해광 이거 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이 변호사협회부터가 지금 엉망진창인 거지. 변호사협회부터 이런 징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협회부터가 아주 일베들이야. 일베 변호사들로 바글바글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기일을 좀 더 연기해주면 변호인을 확보해 올 테니까 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갑자기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는 그날 재판을 강행해버리죠.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검찰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굳이 기일도 더 주지 않고
변호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변호인을 강제로 지정했다고 해도 지정 당일날 곧바로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재판을 내가 막 이제 변호사 선임을 받았는데 변호사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수임한 그날 곧바로 재판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변론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선 변호인을 오늘 선임했으면 하다못해 일주일 정도 여유를 주고 자, 준비할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땅땅땅 요런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지정을 하자마자 바로 오늘 재판 강행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거 군사 독재 시절에 있던 일이에요. 군사 독재 시절에 당시 운동권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거부하고 그래요. 그 재판을 거부하면 걸석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변호인이 걸석 재판을 거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팍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재판을 확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 근데 지금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판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국선 변호인, 백보 천보 양보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 있다 쳐. 지정을 했다 쳐. 근데 지정한 바로 그날 바로 붙잡아 와가지고 재판 여기 참석해. 변론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얘는 했어. 사실상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게 말이나 돼요? 게다가 변호사가 없어지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었다는 거죠.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접견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돼 있습니다.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접견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요. 오늘 이화영 부지사 접견하기로 했냐? 오늘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검찰청으로 와서 그 접견을 해라.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연락이 다시 오죠. 뭐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청 안 온단다. 검찰청 오더라도 접견할 수 없다. 이거 오지 마라. 근데 이미 이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접견 시간을 넘긴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 접견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변호사가 접견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겁니다. 애시당초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의 접견을 담당했던 김광민 변호사가 접견을 예약했던 시간은 오후 4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오후 1시 반쯤에 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검찰청으로 와서 접견해. 그런데 오후 5시, 그래서 검찰청에 와서 접견해 라고 해서 약속 시간을 잡은 게 오후 5시였어.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전화가 와가지고 못 온다라고 한 거야. 이때가 오후 3시 반. 이미 이때는 구치소에 가도 접견할 수 없는 시간을 넘겨버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접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야, 나 검찰청에서 접견 같은 거 못해. 내일 재판인데 오늘 검찰청으로 부르면 어떡하니? 라고 화를 냈다는 그런 대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곧바로 변호사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때 안 알려준 거죠. 그 결과 이 접견 자체가 무산된 겁니다. 접견이 무산되니까 결국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전혀 밟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 결과적으로 변호사 없는 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뭐라고 변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접견을 방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지정이 강행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러할진데
이 판사가 이런 상황을 통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한테 경고를 해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가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한 거죠. 안 하고 곧바로 그냥 재판을 강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강행된 재판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김성태의 이 헛소리였던 거죠.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를 했다. 이화영한테 들었다. 그리고 텅 빈 이화영 변호인석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법원 일단 김성태 증언을 듣는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자, 이 증언.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를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증언을 기초로 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했고, 전환하자마자 출석하라고 통지를 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뭐였다?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그 변호사가 없게 된 상황은 검찰의 방해 때문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판사가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같은 상황은 판사가 이런 검찰의 횡포를 방치한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 사실상 방조, 공조 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자, 검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김성태 진술이 나왔다는 핑계로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은 검찰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재판을 이렇게 끌고 왔던 거죠. 일부러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사 없이 재판에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자리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판을 짜맞췄어.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어. 법원이 제지를 해야 돼. 근데 법원은 도와줬죠. 누가 봐도 판사가 문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누구라고요? 신진우 판사. 대구 경북대 부설고등학교 졸업이고요.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이고요. 사법연수원 32기 해군 법무관 출신이랍니다. 대전과 수원에서 판사를 했고요. 중앙지법 판사, 동부지법 판사,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서 현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이 신진우 부장판사 좀 기억은 해둬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과거에 어떤 재판을 했다? 요런 재판을 했더라.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 바로 이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포항에서 있을 때는요, 선생님을 실형에 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제자를 때렸어요. 한 대 맞은 제자가 갑자기 높은 데서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체벌의 이유는 야한 책을 본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참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야한 책 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두들겨 맞는 거 우리 때는 자주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리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교육적인 방법을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체벌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체벌을 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또 이것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관성이 크게 있다는 생각, 체벌과 극단적 선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선생님한테 징역 10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신진우 판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선생님한테 글쎄 그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체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의도치는 않았으나 너무 중한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뭐 법률 용어로 하면 결과적 가중범 뭐 이런 건데, 결과적 가중범이 여기서 이런 데 성립은 안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범죄가 돼 버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징역 10월, 저는 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좋습니다. 뭐. 근데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 신진우 판사가 법 논리나 법과 양심에 의한 판단보다는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아마 이때 분위기가 저 교사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징역 10월에 7형이라 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하다는 어쨌거나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기본적으로 분위기, 그 지역의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이게 공정한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하튼 뭐 이거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자, 근데 다음 대목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대목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자, 9,000원의 무전 취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이서 밥 두 그릇을 시켜 먹은 거야. 뭐 된장찌개 이런 걸 시켜 먹은 모양이에요. 한 사람은 고물 수집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밥을 시켜 먹었는데 돈을 못 냈던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경찰서 붙잡혀 갔겠지. 경찰서 붙잡혀 가가지고 어떻게 됐다? 예,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그죠?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는 선고가 안 되는데. 자, 어쨌거나 9,000원, 두 사람이서 9,000원어치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 대가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벌금 100만 원, 한 사람은 벌금 70만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9,000원의 무전 취식을 하고 모두 170만 원의 벌금을 낸 셈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 한번 보시죠. 횡령 혐의 전 공인중개사 협회장한테 벌금형인데, 이 사람은 얼마를 횡령했다? 1,200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은 벌금형이 얼마가 나왔다? 300만 원. 자, 9,000원 무전 취식에 100만 원인데 1,200만 원 횡령이 벌금 300만 원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앞서 사건하고 좀 비교를 해보죠. 비록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긴 했지만 체벌을 했어요. 이 체벌을 한 사람한테 징역 10월이 나왔어. 그런데 1,200만 원의 횡령을 한 사람, 더군다나 공인중개사 협회장이잖아. 이게 작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사람은 벌금 300만 원이에요. 이거 형평이 좀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형평이 맞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한마디로 여론재판을 할 수 있으면 세게 두들겨 패고, 여론재판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최대한 선처해주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약자인 경우, 경제적 약자이든 아니면 여론상의 약자이든, 약자인 경우에는 가차 없고, 그 밖의 경우 사회적 강자인 경우에는 되게 후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째 느낌이 그 800원 그 횡령했다고 그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그 대법관하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 신진우 부장 판사라는 사람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분위기와 사회적 지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후한 판결을 그리고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 가지고 여론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판단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이런 판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 이거 제게 공정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볼 때는 판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 판사가 교체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기피 신청이 좀 돼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돼, 이거. 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판사 기피 신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양반이 정말 이 재판에서 향후 재판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페푸님 재임용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김영한님 AI 판사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테님 오셨네요. 박경환님 와 독하다라고 하셨어요. 이연희님 횡령할 만하네. 자, 그렇습니다. 조명원님 기가 차네요. 장희용님 판사도 탄핵이라고 하셨고요. 크리스씨님 정의는 죽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